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는 남자가 있었다. 나는 그를 위해 앞치마를 메고 국밥 뚝배기를 데웠다. 끓어오르는 김보다 먼저 후끈하게 달아오르는 건 내 속마음이었다. 그는 말이 없었고 눈빛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있었다. 숟가락을 드는 손끝의 미세한 떨림, 엉덩이를 스쳐 지나갈 듯 말 듯한 순간의 정적. 단 한 번 그 손이 내 허리끈에 닿기만 한다면 이 기다림은 끝날 것이다. 나는 매일 단단한 무언가가 앞치마 틈 사이로 밀려들길 원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날 비가 내리던 오후, 그가 다시 돌아왔다. 마른 비닐을 찾는다는 말과 함께 창고 문이 열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숨겨진 본능은 더 이상 숨어 있지 않았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행운이 찾아오실 거예요. 아침은 늘 똑같았다. 뚝배기 뚜껑을 열면 김이 피어오르고 찬밥을 말아 끓이면 국물 맛이 진해졌다. 어제와 같은 반찬을 다시 데우고 고춧가루와 파를 송송 썰어 넣으면서 나는 다시 그를 기다렸다. 시간은 언제나 오차가 없었다. 손목시계 바늘이 7시 53분을 가리킬 때 컨테이너 문이 열렸다. 땀이 마르지 않은 작업복, 굳은 살 가득한 손, 그리고 말없이 내 자리 앞에 앉는 남자. 강철민. 그가 앉는 자리는 늘 정해져 있었다. 창문에서 두 번째 테이블, 화분 뒤쪽 연탄난로 옆에 의자. 나도 무의식 중에 그 자리를 가장 먼저 닦고 물컵을 새로 채워두곤 했다. 다른 인부들이 와글와글 몰려들기 전 그는 항상 먼저 도착해 조용히 앉아 밥을 기다렸다. 말도 없고 눈빛도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그 무표정이 나를 더 끌어당겼다. 일부러 다가갈 이유가 없었지만 자꾸 눈길이 닿았다. 나는 반찬을 들고 그의 테이블로 향하면서 엉덩이를 약간 더 틀었다. 앞치마가 엉덩이를 타고 흘러내릴 듯 말 듯 허리끈을 조일 때마다 그의 눈이 내 손끝에 닿는 것 같았다. 그가 직접 반찬을 가져가도 상관없었지만 나는 꼭 그의 자리에까지 가서 하나하나 놓아줬다. 숟가락을 놓을 때 손등이 닿을까, 허리를 숙일 때 눈길이 부딪힐까, 그 미세한 가능성에 하루가 설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기색이 전혀 없었다. 밥을 푸는 동안에도, 국을 올리는 동안에도 나를 정면으로 쳐다보는 일이 없었다. 잠깐 스쳐가는 눈빛조차 없었다. 오히려 그런 무반응이 나를 더 끌리게 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를 향한 관심에 끌리지만 나는 그 반대였다. 아무것도 내보이지 않는 그 남자에게 자꾸만 내 안에 숨겨둔 것들이 드러나는 느낌이었다. 다른 인부들은 그와 어울리지 않았다. 담배를 피우면서 농담을 주고받는 이들 틈에서도 그는 늘 혼자였고 식판을 내려놓을 때도 조용히 일어섰다. 밥을 먹고 있는지 마음을 먹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무심하게 숟가락을 들었다. 그런 모습이 이상하게도 나를 자극했다. 나는 국밥을 뜨거운 김이 나도록 끓였고 두부를 자르며 괜히 손등에 국물을 튀겼다. 그러면 그는 아주 가끔 나를 힐끗 보았다. 그 짧은 시선 하나로 나는 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 사람들은 내가 왜 그를 신경 쓰는지 몰랐다. 심지어 노기태 반장은 몇 번이고 내게 말을 돌렸다. 밥 맛있다며 다가오고 반찬에 손이 갔다며 웃곤 했다. 하지만 그건 달랐다. 그건 욕망이 아니라 습관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런 게 싫었다. 습관이 아닌 본능을 자극하는 사람이 좋았다. 무너지고 싶다는 생각,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더 깊이 빠지고 싶은 갈증, 그게 나를 철민에게 이끌었다. 그날도 아침은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사람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철민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 같았다. 그는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고 눈을 깜빡였다. 순간 나는 그가 무언가를 느꼈다고 확신했다. 내 앞치마 틈 사이로 스치는 열기, 내가 숨기고 있던 갈증이 그에게 닿았다는 느낌.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애를 썼다. 어쩌면 아주 조심스럽게 서로를 향해 가고 있는 중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나는 알지 못했다. 그가 왜 매일 같은 시간에 오고 왜 아무 말 없이 밥만 먹고 가는지, 그가 숨기고 있는 것이 나처럼 뜨거운 욕망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이 고요한 아침은 언젠가 부서질 것 같았다. 나는 그 균열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조용하게, 천천히 금이 가고 있었다. 강철민은 한바집에 오기 전까지 어디서 무엇을 하다 온 사람인지 아무도 몰랐다. 공사장 사람들 사이에서 흔한 입소문조차 없었고 그 흔한 뒷담화도 없었다. 원래 그런 남자들이 있다. 말이 없어도 주변을 압도하고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는데 자꾸만 눈이 가는 사람. 철민은 딱 그랬다. 나는 밥을 퍼다 주면서도 눈으로 그를 따라갔고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그의 흔적을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같은 말뿐이었다. 조용하다. 묵직하다. 술도 안 마신다. 담배도 안 핀다. 남 얘기 안 한다. 그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다 보면 마치 칼로 재단하듯 정확한 동선이 느껴졌다. 나사 하나, 철근 하나를 들여놓는 손길에서도 감정이 빠져 있었다. 정밀하고 철저했다. 현장 누구보다 빨리 움직이면서도 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가끔 그가 일부러 존재를 숨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부들끼리 삼삼오오 어울려 소주 한 병 나눌 때도 그는 항상 먼저 일어났고 웃음소리 속에서도 그의 그림자는 길고 조용하게 늘어났다. 그럴수록 궁금해졌다. 저렇게 틈이 없는 사람 안에는 어떤 과거가 있을까? 어떤 여자를 만나 어떤 인생을 겪었기에 저리도 딱딱하고 침묵으로만 자신을 싸맸을까? 나는 그가 떠올릴 만큼의 여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을 처음으로 느꼈다. 어느 날은 그런 일도 있었다. 반찬을 새로 담아 다시 나르는 길이었다. 철민이 일찍 와서 자리에 앉아 있었고 나는 국을 따르며 자연스럽게 그의 옆을 스쳤다. 그 순간 내 팔꿈치가 그의 어깨에 닿았다. 아주 가볍게. 그런데 철민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얼굴을 돌리지도 않았고 몸도 피하지 않았다. 잠깐 동안 내가 손끝으로 그의 체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았다. 그 무반응이 내 안의 갈증을 더 증폭시켰다.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 나처럼 참고 있는 걸까? 그날 이후 나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마치 내가 허상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내 마음만 부풀려 놓은 건 아닐까? 하지만 또 어떤 날은 그가 숟가락을 잡는 손에 망설임이 느껴졌다. 나를 향해 시선을 주지 않으면서도 귀로는 내 발소리를 따라오는 듯한 느낌. 어쩌면 그는 철저히 훈련된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도록,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무언가에 맞서기 위해 스스로를 단련한 사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런 얼굴로 매일 나를 외면할 수 있을까? 나는 더 조심스럽게, 그러나 더 대담하게 움직였다. 앞치마 끈을 조금 느슨하게 묶고 고추장을 푸는 척 허리를 더 깊이 숙였으며 물컵을 닦는 손끝에 미세한 떨림을 남겼다. 그는 변함없이 말이 없었지만 그 무표정 뒤에 스치는 감정의 파편이 나는 보였다. 사람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감정은 틈을 만든다. 나는 그 틈을 찾아
조금씩 파고들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철민은 내가 닿을 수 있는 거리 안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침묵은 유지했지만 나를 피하지 않았다. 언젠가 내 앞치마 틈 사이로 그의 손이 스쳐 들어오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는 기대. 그런 순간을 꿈꾸는 내가 한심하기보다 위험한 감정이 더 달콤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나는 모른 채 하고 있었다. 철민의 눈빛 뒤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것을. 그의 발걸음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어떤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한바집이라는 일상의 틈바구니에서 그의 존재는 이미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고 그 균열은 곧 무너짐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걸. 노기태 반장은 현장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었다. 경력도 주량도 말수도 많았다. 그는 늘 나를 이름 대신 한바집 여자로 불렀고 스스럼 없이 다가왔다. 김치 맛이 기가 막히다고 엄지를 치켜 세우고 새로 올린 멸치볶음을 먹고는 나를 힐끔거리며 한마디씩 흘렸다. 사소한 칭찬 같았지만 그 눈빛은 남자의 탐색과 욕심이 섞여 있었다. 나는 모른 척했다. 불쾌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마음을 열고 싶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 관심이 익숙해질까봐 서늘하게 선을 긋는 느낌으로 대응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노기태 반장의 태도가 달라졌다. 농담에 섞인 거침이 줄어들고 말수가 적어졌다. 나는 알아챘다. 그가 철민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그도 눈치챘던 것이다. 내가 반찬을 들고 다가갈 때마다 시선이 머무는 곳, 고기국을 따르며 허리를 굽힐 때 의식적으로 만들어낸 각도, 내가 철민을 대하는 손끝이 유난히 부드럽다는 걸. 노기태는 그것을 보고 있었고 조용히 견제하고 있었다. 처음엔 티를 내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점심 무렵 그는 괜히 식판을 떨어뜨렸다. 내가 주워주려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그의 손이 내 팔을 덮었다. 순간적으로 손끝에 눌림이 느껴졌고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다. 그 눈엔 어떤 질투가 선명히 박혀 있었다. 마치 말없이 경고를 보내는 듯한 눈빛.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물러났다. 그날 이후로 노기태 반장은 철민 근처에 앉기 시작했다. 이유 없이 말도 걸었고 밥을 먹으며 일부러 크게 웃었다. 때론 젓가락으로 철민의 반찬을 건드리며 친한 척을 했다. 철민은 별 반응 없이 받아줬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피로감이 스며 있었다. 그는 누군가와 섞이는 걸 좋아하지 않았고 그런 그를 일부러 귀찮게 하는 행동은 의도된 도발처럼 보였다. 나는 조용히 그들을 지켜봤다. 내가 중간에 있다는 자각이 들자 마음이 복잡해졌다. 철민에게 더 다가가고 싶었지만 노기태의 시선이 거슬렸다. 그의 질투는 단순한 시샘이 아니라 나를 중심으로 형성된 권력 같은 느낌이었다. 오랜 시간 쌓인 친분과 영역의식이 뒤섞인 감정. 한바집이라는 이 공간 안에서 내가 누구에게 더 많은 눈길을 주느냐가 그의 자존심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철민 쪽으로 움직였다. 일부러는 아니었다. 몸이 먼저 반응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결국 노기태의 인내를 깼다. 어느 날 점심이 끝나갈 무렵 그는 식판을 치우다 말고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목소리엔 농담인 듯 아닌 듯한 기색이 섞여 있었고 그의 눈은 확실히 경계를 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명확히 느꼈다. 그가 철민을 질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소유하려 한다는 것을. 그 시선이 갑자기 너무 무거웠다. 내가 무심코 흘렸던 웃음, 밥을 떠주는 손길, 사소하게 보여줬던 호의 하나하나가 이 좁은 공간 안에서
권력이 되고 있었다. 노기태는 그것을 쌓아 올려 나를 둘러싸고 있었고 철민은 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점점 조여들었다. 이대로 간다면 언젠가는 나도 스스로의 감정을 속이게 될 거라는 불안이 밀려왔다. 노기태는 가만히 두지 않을 사람처럼 보였다. 욕망을 억누르지 못하고 표정에 드러내는 사람. 나는 한바집에서 나가는 순간조차 그의 시선을 등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철민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더는 신비가 아니었다. 고요하지만 위험한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남자의 얼굴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무더웠다. 아침부터 휘몰아친 더위에 인부들은 금세 땀에 절었고 한바집 안은 덥고 눅눅했다. 나는 평소보다 가벼운 재질의 블라우스를 입었고 앞치마끈은 조금 더 헐겁게 묶었다. 연탄불 대신 가스화구를 돌렸지만 국물이 끓기 시작하자마자 뺨엔 땀이 맺혔다. 점심 무렵 철민은 언제나처럼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르게 국밥을 다 먹지도 않은 채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나는 그 순간 뭔가가 다르다는 걸 직감했다. 그가 갑자기 일어났다. 말없이 주방 뒤편 창고 쪽으로 향했다. 나는 본능처럼 몸을 움직였다. 국자가 담긴 손을 내려놓고 걸음을 옮겼다. 그가 창고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나는 바로 뒤를 따랐다. 순간 정막이 감돌았다. 좁고 어두운 공간, 포개진 라면 박스와 빈 스티로폼 통들 사이 그는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내 심장은 귓가에 닿을 만큼 크게 뛰었고 나는 창고 문을 조심히 닫았다. 그 순간 우리는 둘만의 공간에 갇혔다. 외부의 소음은 차단됐고 그는 여전히 등을 보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숨결이 좁은 공간 안에서 부딪혔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어깨를 지나쳐 그의 옆에 섰을 때 그가 고개를 돌렸다. 처음으로 정확히 내 눈을 마주봤다. 짧은 눈 맞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그의 눈에서 모든 것을 보았다. 망설임, 경계, 그리고 그 너머의 무언가. 그 시선이 내 안에서 감추고 있던 것을 끌어올렸다. 나는 한 손으로 앞치마 끈을 풀었다. 가슴께가 느슨해지고 천이 아래로 밀려내렸다. 숨을 들이켰고 두 번째 손도 따라 움직였다. 단추 하나가 풀렸을 때 나는 그의 손이 내 손목을 잡는 것을 느꼈다. 강하게도 부드럽지도 않은 절제된 힘.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거절인지 갈등인지 알 수 없는 표정. 나는 묻지 않았다. 대신 손을 뻗어 그의 가슴께에 닿았다. 단단한 성과 함께 느껴지는 체온, 그 안에서 뛰는 심장. 나만큼 떨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는 나를 밀지 않았다. 하지만 앉지도 않았다. 말도 눈도 닿지 않은 그 애매한 경계선 위에 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손을 내렸다. 뒤돌아서더니 아무 말 없이 창고 문을 열고 나갔다. 나는 허공에 떠 있는 손을 내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다. 손끝이 떨렸다. 수치심은 없었다. 대신 이상하리만큼 깊은 허무가 밀려왔다. 나는 분명히 그를 원했고 그도 나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걸까? 거절이었는지 보호였는지 그것조차 판단할 수 없는 무표정.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슬퍼 보였고 그게 더 아프게 남았다. 창고 안 공기가 식어갔다. 뜨겁던 욕망이 가라앉으며 현실이 고개를 들었다. 나는 앞치마를 다시 여미며 문을 열었고 한바집 안은 다시 밤냄새로 가득했다. 철민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밥 그릇만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다. 나는 서 있었다. 맨 처음 그를 알게 되었던 날보다 더 멀어진 기분으로. 그리고 깨달았다. 내 욕망은 이제 멈출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고 그와의 거리는 단지 신체적 접촉이 아니라 더 깊은 본능의 균열이라는 걸. 창고에서 나와 주방으로 돌아왔을 때 손끝은 여전히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 앞치마 끈을 다시 조이면서도 손목에 남은 그의 온기를 떨칠 수 없었다.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그 순간의 공기, 그리고 그의 뒷모습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국자를 잡고 다시 국을 퍼야 하는데 그 작은 동작조차 평소처럼 되지 않았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실감했다. 내가 철민에게 바랐던 것은 단순한 접촉이 아니었다. 그것은 외로움의 위안이었고 말없이 껴안아줄 누군가의 온기였다. 하지만 그는 그것마저 허락하지 않았다. 그가 내 욕망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내 외로움마저 외면한 것 같았다. 그게 더 아팠다. 나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허무해서 울었다. 누구보다 조용히 그릇을 닦던 손에서 물이 새듯 눈물이 흘렀다. 밤이 되자 한바집은 고요해졌다. 기름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배어있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있자니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둘씩 피어올랐다. 그리 길지 않았던 결혼 생활. 매번 밥상 위에서 말없이 흘러가던 시간들. 내 이름 대신 밥상 차리라는 말로 불리던 나날들. 나는 늘 누군가를 위해 끼니를 준비했지만 정작 내 속은 비어 있었다. 철민에게 느꼈던 그 감정은 어쩌면 과거에서부터 이어진 갈망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봐주는 눈, 나를 필요로 해주는 손, 그것이 단 한 번이라도 진심이면 좋겠다고 믿고 싶었던 것이다. 노기태 반장은 여전히 나를 스캔하듯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더 노골적이 되었고 말끝에는 조소가 묻어나기 시작했다. 내가 철민에게 무언가를 시도했다는 걸 그는 직감적으로 알아챘을 것이다. 그는 내가 망가지는 걸 기다리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를 밀어낼수록 나는 철민에게 더 다가가려 했고 그럴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나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정이 내 몸을 앞질렀고 욕망이 이성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며칠 동안 철민은 다시 말없이 밥만 먹고 갔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숟가락 드는 속도마저 조심스러워졌다. 나는 그를 멀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더 가까이 가고 싶었다. 단 한 번이라도 그가 진심을 내보이면 되는 건데 단 한마디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면 나는 모든 걸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는 끝내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나는 내 안에서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매일같이 일상을 지탱하던 감정의 기둥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 남은 건 아무도 몰랐던 나의 고독이었다. 나는 한바집 주방에 서서 뚝배기 안에 국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그 끓는 물소리가 마치 내 속에서 무너지는 울음소리처럼 느껴졌다. 사람들은 여전히 밥을 먹고 웃고 지나갔다. 하지만 나는 그들 사이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나를 붙들어 줄 줄 알았던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나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은 서서히 나를 조여왔다. 내 마음은 붕괴 직전이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누구의 책임도 아닌 외로움에 삼켜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한바집에 불을 켜지 않았다. 주방은 어둡고 조용했다. 앞치마를 벗어 의자 위에 걸쳐두고 맨살 위로 공기가 닿는 느낌을 오랜만에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생각했다. 지금 이대로 내가 사라져도 누가 알아차릴까? 철민은 알아볼까?
아니면 그조차도 아무렇지 않게 다른 밥집으로 발길을 옮길까? 그 모든 상상이 괴롭도록 선명했다. 그날 오후 한바집 창문 너머로 낯선 차량 한 대가 들어왔다. 평소엔 볼 수 없었던 고급 SUV. 창문엔 짙은 선팅이 되어 있었고 번호판은 너무 말끔했다. 나는 국을 데우는 손을 멈추고 그 차를 바라봤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셔츠를 단정히 입은 중년 남자였다. 현장에서 보기 힘든 복장과 깔끔한 몸가짐. 처음엔 본사 소속 직원인가 싶었지만 그의 걸음은 너무 당당했고 현장 소장들이 먼저 달려가 인사하는 모습에서 단번에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이 구역의 권력자였다. 그는 공사 관계자들과 짧은 말을 나눈 뒤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철민이 그곳으로 불려갔다. 나는 주방에 있으면서도 주방이 아닌 곳을 계속 바라봤다. 철민의 뒷모습, 그리고 그를 맞이하는 남자의 얼굴. 그 남자가 바로 조민석 소장이었다. 이름은 익숙했다. 가끔 인부들이 수군거리던 이야기 속에 종종 등장했지만 얼굴을 직접 본 건 처음이었다. 조민석은 낯이 익은 눈으로 한바집 쪽을 흘끗 바라봤다. 나는 그 시선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다. 그가 나를 보았고 나를 알고 있다는 듯한 느낌. 그리고 철민을 보는 눈빛에는 감정이 섞여 있었다.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라 묘한 복합 감정. 명령과 감시, 신뢰와 불안, 그 모든 것이 엉켜 있는 묘한 긴장. 나는 창문 너머 그 장면을 보며 알 수 없는 위기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현장이 조용해진 후 한바집에 철민이 다시 들어왔다. 말없이 밥을 받아들고 평소보다 오래 앉아 있었다. 숟가락은 잘 들지 않았고 그저 국만 몇 번 떠먹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지도 멀리 있지도 못한 채 그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그의 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결심 같은 것이 떠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그가 처음으로 내게 건넨 말이었다. 낮에 왔던 사람에 대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는 내게 말했다. 그 사람, 조민석, 예전에 함께 일하던 사람이었다고. 아주 오래전 다른 이름으로 살던 시절부터 알고 지냈다고. 나는 그 말에서 단박에 감지했다. 철민은 단순한 인부가 아니었다. 이곳에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그가 침묵을 유지했던 이유도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조민석은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그 역시 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다. 단순히 밥을 먹고 가는 남자가 아니었다. 이 현장 어딘가엔 말하지 못한 진실이 있었고 그는 그 진실 속에서 자신을 숨기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왜 하필 여기였느냐고. 왜 매일 이 한바집에 와서 나를 마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철민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조용히 일어섰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뒤돌아보며 짧게 말했다. 여긴 생각보다 위험한 곳이라고. 그 말은 경고였다. 내게 말하는 동시에 그 자신에게도 다시 되새기는 말처럼 들렸다. 나는 그가 사라진 문을 바라보며 온몸이 굳어졌다. 그날 밤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나만의 욕망과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 공간이 누군가에겐 철저히 감시되고 있는 전쟁터였다는 사실. 조민석의 시선, 철민의 침묵, 그리고 그 안에 감춰진 비밀. 모든 것이 그날부터 달라졌다. 지연은 예고도 없이 돌아왔다. 문자 한 줄 없이 말라버린 화분처럼 조용히 사라졌던 아이가 어느 저녁 갑자기 한바집 문을 열고 들어왔다. 하얀 티셔츠에 청바지, 멍하니 주방 쪽을 둘러보다.
내 눈과 마주쳤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앞치마에 묻은 김치 국물 자국을 바라봤다. 그 순간 마음속 어딘가가 벌겋게 헐어오르는 것 같았다. 반가움보다도 당혹감, 미안함보다도 두려움이 먼저 찾아왔다. 지연은 대학 휴학 중이었다. 몇 년 전 장학금 하나로 버티던 아이는 갑작스레 휴학계를 내고 연락을 끊었다. 나는 묻지 않았고 지연도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냈다. 다시 나타난 아이는 예전보다 말이 적었고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그 애가 처음 꺼낸 말은 이것이었다. 여전히 이런 데서 일하고 있었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지연은 한바집 작은 쪽방에서 잠을 청했다. 나는 창고 정리를 핑계 삼아 몇 번이고 철민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딸의 눈은 나보다 빨랐다. 지연은 그날 저녁 철민이 한바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봤다. 그리고 물었다. 그 사람, 엄마가 신경 쓰는 사람이냐고. 나는 순간 목이 말라 물을 들이켰지만 한 모금도 삼키지 못했다. 도망치고 싶었다. 엄마라는 단어 앞에서 내가 겪고 있던 욕망의 모든 장면이 스스로 부끄러워졌다. 하지만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며칠 후 직접 철민에게 말을 걸었다. 주방 창문으로 그 장면을 보며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지연은 싱긋 웃었고 철민은 예의상 고개만 끄덕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나에겐 충분히 길고도 날카로운 시간이었다. 딸이 다가가는 그 장면은 마치 내 안에 무언가를 도려내듯 아팠다. 철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지연은 그런 남자의 무심함조차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듯했다. 나는 깨달았다. 내가 아무리 감추고 싸매도 내 마음은 들킨다. 는 것을. 딸이라는 존재는 그런 것이다. 나보다 내가 더 많이 느껴버리는 존재. 지연은 말하지 않아도 알았을 것이다. 내 손끝의 떨림, 말끝에 묻은 체념, 그 모든 것을 아이는 오래전부터 느끼고 있었을 것이다. 그 사실이 나를 무너뜨렸다. 나는 이 아이 앞에서 어떤 말도 내세울 수 없었다. 철민에 대한 감정은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내게 말했다. 엄마, 이 집 냄새 좀 바꿔야 하지 않겠냐고. 그 말은 단순한 공간 정리에 대한 말이 아니었다. 지연은 알고 있었다. 이 공간에 배어있는 욕망의 냄새, 나를 덮고 있는 외로움의 냄새, 그것이 식지 않고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나는 답하지 못했다. 답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그날 밤 철민은 평소보다 늦게 한바집에 왔다. 지연은 여전히 쪽방에서 책을 읽는 척 조용히 누워 있었다. 나는 밥을 데우며 그의 눈을 피했다. 철민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고 나도 반찬을 다시 놓아주지 않았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도 수많은 의미가 엉켜버릴 수 있는 밤이었다. 지연의 존재는 나와 철민 사이의 온도를 바꿔놓았다. 모든 것이 조금씩 삐걱거렸다. 욕망은 방향을 잃었고 마음은 걸음이 엇갈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그를 바라보는 여자가 아니었다. 한 아이의 엄마로서, 삶의 실패를 지닌 어른으로서, 그리고 더는 숨을 곳 없는 인간으로서 그 앞에 서야 했다. 지연은 그런 내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크게 울린다는 것을 그날 밤만큼은 뼈저리게 느꼈다. 건설 현장은 항상 시끄러웠지만 그날은 유난히 조용했다. 오전에 예정되어 있던 구조자재 입고가 갑자기 취소되었고 인부들은 원인을 몰라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일부 자재는 아예 오지 않았고 몇몇은 납품 명세와 실제 수량이 맞지 않았다.
이상하게 돌아가는 분위기 속에서 조민석 소장의 얼굴엔 흔들림이 없었다. 오히려 지나치게 여유로워 보였다. 그 무렵 철민의 움직임도 달라졌다. 그는 평소보다 더 일찍 출근했고 쉬는 시간에도 작업장 안을 돌며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였지만 내가 보기엔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현장을 관찰하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의 뒤를 쫓듯 혹은 감추어진 것을 찾아내려는 사람처럼. 어느 날 철민은 나에게 말을 걸었다. 소리 낮춘 목소리로 물류 트럭이 들고 나는 시간을 적어달라고 했다. 정확한 시간과 드나든 횟수, 비슷한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이 있었는지까지. 나는 무슨 일인지 묻지 않았지만 머릿속엔 불길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이 현장 안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확인하고 기록하고 누군가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이었다. 조민석과 철민 사이엔 과거의 인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묵인과 배신, 침묵과 감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얽히고 설켜 있었다. 조민석은 이 현장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었고 철민은 그 구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자신을 감추고 스며들었다. 그 한복판에 나와 지연이 있었던 것이다. 노기태 반장 역시 그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나는 우연히 반장이 자재실에서 조민석과 말다툼하는 것을 들었다. 작은 소리였지만 충분히 감지할 수 있었다. 금액, 납품, 입금 그런 단어들이 오갔다. 그의 얼굴엔 분노보다 공포가 짙게 깔려 있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던 것들, 그리고 최근 철민의 등장이 불러온 균열. 노기태는 이제 자신도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철민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를 둘러싼 진실이 그 감정 위로 무겁게 얹히고 있었다. 그는 나를 봤던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시간과 공간을 지나며 이 현장의 모든 걸 꿰뚫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선은 뜨겁지 않았다. 차갑지도 않았다. 다만 너무 정확해서 내가 지닌 감정마저 분석되고 있었던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한바집은 조용했다. 철민은 밥을 다 먹은 후 창문 너머로 나를 불렀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그의 손에 쪽지를 받는 장면이었다. 쪽지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입고 시간, 트럭 번호, 반장의 동선. 그리고 맨 아래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여긴 곧 시끄러워질 거라고. 준비하라고. 나만 읽을 수 있는 글씨로. 나는 그 종이를 쥔 손을 오래 놓지 못했다. 내가 그에게 주었던 욕망보다 그가 내게 건넨 경고가 더 묵직하게 느껴졌다. 사랑도 아니고 동정도 아닌 철저한 현실 속에서 내 존재를 지켜주려는 한 사람의 방식. 나는 그 순간 이 한바집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아니란 걸 확신했다. 그리고 이 평범한 밥상이 곧 누군가의 무너지는 권력과 맞닿아 있다는 사실도 이제 후퇴할 수 없는 길로 접어들고 있었다. 노기태는 요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예민해졌다. 평소처럼 소리 높여 지시하던 그의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고 담배 피우는 횟수는 2배로 늘어났다. 철민을 피하는 듯 하면서도 곁을 떠나지 못했다. 점심시간이 되면 그의 눈은 한바집 창문 너머를 자꾸 훔쳐봤고 지연과 내가 주고받는 작은 말소리에도 유난히 신경을 곤두세웠다. 나는 알았다. 철민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조민석이 감시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 그 사이에서 노기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철민의 침묵이 단순한 고집이 아니라 보고와 기록 그리고
폭로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걸 느끼고 있었다. 이미 조민석에게 정리될 기미가 보이는 그 흐름에서 노기태는 버티는 법을 몰랐다. 그날 오후 자재실에서 작은 소란이 벌어졌다. 인부 한 명이 자재 수량이 맞지 않는다며 따졌고 노기태는 대답 대신 욕설로 막아섰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물러서지 않았다. 철민이 나섰다. 말없이 그 자리에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송장을 들고 재고표와 대조해 보여주었다. 숫자가 틀렸고 정황상 고의성이 짙었다. 모두가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이었다. 노기태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철민의 손을 쳐내며 소리쳤지만 철민은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그 무표정한 얼굴 앞에서 노기태는 처음으로 주도권을 잃었다. 며칠간 쌓였던 불안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그는 허공에 대고 소리쳤고 철민을 때릴 듯 다가섰지만 결국 주먹은 쥔 채로 멈췄다. 인부들은 말없이 지켜봤고 조민석은 멀찍이 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이미 노기태를 버릴 준비를 끝낸 듯했다. 그날 밤 노기태는 한바 집에 찾아왔다. 술 냄새가 진하게 밴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다. 밥을 차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는 가만히 앉아 내 손만 바라보았다. 그리고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다. 나한테도 다 사정이 있었다고. 이 나이 먹도록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그 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절박함이었다. 삶에 대한 매달림이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받아줄 수 없었다. 그의 시선 속에는 여전히 나를 욕망의 대상으로 두려는 흔적이 남아 있었고 나는 그 틈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철민에게 느꼈던 감정은 비록 완성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누군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 스스로를 잃지 않게 해줬다. 노기태는 나를 손에 쥐고 싶어 했고 나는 그의 손에서 빠져나와 있었다. 그는 그날 밤 밥 한 숟갈도 뜨지 못한 채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그가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조민석이 사무실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있었고 반장의 자리는 더 젊은 남자가 대신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짐작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권력은 그렇게 바뀌었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나는 창문 너머로 그 빈자리를 오래 바라봤다. 흔적은 순식간에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무거운 시선은 아직 이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철민은 변함없이 내게 와서 밥을 받아들었다. 말없이 조용히, 그러나 오늘은 유난히 눈빛이 길게 머물렀다. 노기태의 몰락은 하나의 끝이 아니라 어떤 시작처럼 느껴졌다. 그 무너짐의 틈 사이로 이제 새로운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노기태가 떠난 뒤 현장은 짧은 정적을 지나 조용히 안정을 되찾았다. 조민석은 입을 다문 채 문서만 정리했고 인부들은 더 이상 소문을 나누지 않았다. 하지만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권력의 흐름이 바뀌었고 사람들의 눈빛도 달라졌다. 무엇보다 내 안의 감정이 그리고 내가 철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한바집에 들어와 밥을 먹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말은 없었지만 국물이 식지 않도록 내가 그릇을 돌려줬고 그는 남김없이 밥을 비웠다. 그 행위 하나하나에 의미가 담겨 있었다. 무언가를 나누는 건 꼭 말을 통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었다. 나는 그의 그릇을 비우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 안에 담긴 무언의 진심이 내 안의 허기를 조금씩 덮어주고 있었다. 며칠 뒤 철민은 내게 다시 쪽지를 건넸다. 이번엔 어떤 숫자나 경고가 아닌
단 한 문장이었다. 여긴 끝났다고. 나는 그 말이 단순히 공사장의 정리만을 뜻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었다. 그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곳에서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려 한다는 뜻이었다. 그 순간 나는 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두려웠지만 정과는 달랐다. 이번엔 붙잡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누군가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기억으로 품는 것도 방법이라는 걸 나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지연은 조용히 짐을 쌌다. 서울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다. 며칠 동안 말없이 나를 도왔고 주방 청소를 끝낸 밤 내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라는 단어 대신 나라는 사람을 존중하는 눈빛이었다. 나는 미안함 대신 고마움을 전했고 처음으로 아이의 등을 제대로 안았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은 회복할 수 있었다. 살아가면서 딸과 어머니가 아닌 여자로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는 올 것 같다는 희망도 그날 처음 느꼈다. 그리고 철민이 떠나는 아침, 나는 그를 배웅하지 않았다. 한바집 주방 안에 서서 그가 걸어가는 발소리만 조용히 들었다. 처음 그가 왔을 때처럼 조용히, 묵직하게 말없이 사라졌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은 텅 비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묶였던 매듭이 풀리는 것처럼 가볍고 단단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바라보며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사람은 누구나 욕망한다. 따뜻한 손길을, 이름을 불러주는 목소리를, 혼자라는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누군가를. 하지만 그 모든 갈망 끝에는 선택이 남는다. 내가 어디에 머무를지, 누구를 기억할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놓을지를 결정하는 건 결국 나 자신이었다. 철민은 떠났지만 그의 침묵은 내 안에 남았다. 그것은 나를 망가뜨린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게 만든 시간이었고 다시 나를 세우는 밑거름이 되었다. 나는 여전히 한바집에서 밥을 짓는다. 뚝배기를 올리고 국을 끓이고 김치에 손맛을 더한다. 누군가는 그냥 지나치지만 어떤 이는 그 따뜻함을 기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안다. 누군가의 한 끼를 채우는 일이 나의 하루를 채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걸. 무너지지 않고 허기지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나는 누군가를 위한 밥상을 준비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나 자신도 함께 앉아 있는 밥상 위에서 조용히 웃는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